약 좀 찾고 있었다. 김정순의 말에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왔습니다. 아, 그건 제가 관리하기로 했잖아요. 이서연은 서랍에서 약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정수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묘한 기시감을 느끼셨습니다. 어제 먹고 나서 좀 어지럽더라. 김정순의 말에 이서연은 미세하게 숨을 고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장례 끝나고 나면 다들 그래요. 심리적인 거예요. 김정수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약을 손에 쥐는 순간 가슴이 다시 답답해졌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서도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가 멍해졌고 말하려던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의 장례가 끝나고 이 할머니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김정수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순간까지도 울음을 삼키고 계셨습니다. 검은 상복의 소매 끝이 축 늘어져 있었고 발걸음은 바닥에 달라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인사를 건네며 돌아갔지만 김정순의 귀에는 아무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민수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불렸던 그 순간 이후 세상은 갑자기 소리를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 올라타자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다시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였지만 김정순의 시야는 자꾸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나서가 아니라 머릿속이 멍해져서였습니다. 아들이 떠났다는 사실이 아직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좌석에는 이서연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차분해 보였습니다. 장례식 내내 사람들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던 얼굴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지금 이 차 안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이서연은 먼저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니, 발 조심하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김정수는 그 말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어딘가 딱딱한 기운을 느끼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민수가 먼저 어머니 팔을 붙잡아주곤 했기 때문입니다.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비워두었던 집에는 아직도 장례식장의 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박민수의 영정사진이 김정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미소가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김정수는 신발을 벗은 채로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과 함께 보낸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출근하던 아침, 늦게까지 야근하고 돌아오던 밤, 별일 없던 평범한 저녁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모든 장면에 아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은 말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설거지되지 않은 그릇을 정리하며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습이 이상할 정도로 익숙해 보인다고 느끼셨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이미 바뀐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거실 말고 방에 좀 누워 계세요. 이서연의 말에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어디가 자신의 자리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방에 들어가 앉자 서랍 위에 놓인 아들의 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수는 손을 뻗어 그 시계를 쥐었다가 이서연의 기척에 얼른 손을 거두셨습니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약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장례 치르느라 많이 무리하셨어요. 오늘은 약부터 챙겨 드시는 게 좋아요. 이서연은 약봉투를 열어 알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정수는 그 알약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색깔도 크기도 익숙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래 먹던 약이랑 같은 거냐? 조심스럽게 묻자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들 장례 끝나면 컨디션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질문을 더 이어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약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물을 마셨습니다. 약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약 하나도 직접 챙겨주며 설명해주곤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서연은 빈 컵을 받아들고는 약봉투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닫고 열쇠로 잠그는 동작까지 자연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김정수는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셨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몸에 들어가는 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되는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해졌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지 않았고 부엌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식탁 앞에 앉아 몇 숟갈 뜨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자꾸 가라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서연의 통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아직 어머니 상태가 좀 불안정해서요. 김정수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며느리는 통화를 끝내고 나서야 김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푹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김정순에게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김정수는 방에 누우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 기운인지 머리가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사이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김정수는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충격 때문이라고 며느리를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방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서연의 발소리를 들으며 김정수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이 집 안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장례는 끝났지만 김정순의 삶은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새벽 공기에 밀려 눈을 뜨셨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었고 골목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는데도 바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한 박자씩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불 속에서 한참을 누워 계시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기울어지는 듯한 어지럼이 밀려왔습니다. 김정수는 급히 침대 옆 서랍을 붙잡으셨고 손끝에 힘을 주어 겨우 중심을 잡으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귀 안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이상하네. 김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습니다. 어제 장례를 치러서 피곤한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속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몸으로 내려앉은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 애쓰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자연스럽게 약부터 찾으려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약을 두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찬장 안도 싱크대 위도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잠시 서서 부엌을 둘러보셨습니다. 어제 이서연이 약봉투를 서랍에 넣고 잠갔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서랍 앞에 서자 괜히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의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도 마음대로 열 수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김정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부엌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연이 잠옷 차림으로 나와 하품을 하며 김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은 김정순의 상태를 살피는 듯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잠이 안 와서. 김정순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랍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약 찾으시는 거죠? 제가 챙겨드릴게요. 이서연은 열쇠로 서랍을 열고 약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약봉투는 분명 어제와 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손에 쥐었을 때의 감촉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어제 먹고 나서 좀 어지럽더라. 김정수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머니. 장례 끝나고 나면 혈압도 떨어지고 기운도 빠지거든요. 원래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그래요. 그 말에 김정수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연세라는 단어가 마음을 눌렀기 때문입니다. 괜히 자신이 늙어서 괜히 트집 잡는 사람처럼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약을 삼키자마자 입안이 바싹 말랐습니다. 김정수는 물을 몇 모금 더 마셨지만 속이 개운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손끝이 살짝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을 먹으려 했지만 숟가락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국을 몇 번 떠보지도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자꾸 입맛도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러다 더 쇠약해지시면 큰일이에요. 걱정하는 말투였지만 김정순의 귀에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오전이 지나면서 머리는 점점 더 멍해졌습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다 사라지고 방금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리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화면 속 소리는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점심 무렵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오동식이었습니다. 정순이 누님 집에 계시오? 김정수는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주저앉으셨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이서연이 먼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 어르신. 지금 어머니가 주무셔서요. 상태가 좀 안 좋으세요. 김정수는 거실 안쪽에서 그 말을 또렷이 들으셨습니다. 주무시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반박할 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굴만 잠깐. 오동식의 말은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지자 김정수는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이 하나씩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늘 사람들 왕래가 있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문 하나로 세상이 차단된 듯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정수는 여러 번 잠들었다 깼다를 반복하셨습니다. 꿈속에서는 박민수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말없이 서서 김정순을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 눈빛에는 다급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김정수는 식은땀으로 온몸이 젖어 있음을 느끼셨습니다. 이서연이 물과 수건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기억도 좀 흐릿해지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다 챙기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김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수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사진 속 박민수의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민수야. 속으로 불러보는 순간 김정순의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 어지럼과 혼란이 단순한 슬픔 때문만은 아니라는 예감이었습니다. 약이 바뀐 그날부터 김정순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서서히 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아침인지 낮인지 모를 시간에 눈을 뜨셨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어중간했고 머릿속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어젯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잠자리에 들었는데 중간에 깼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 다녀간 느낌이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불을 젖히고 앉자 다시 한번 어지럼이 밀려왔습니다. 김정수는 이번에는 놀라지 않으려 애쓰며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증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몸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문을 열고 나오자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말끔해서 오히려 낯설 정도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고 약봉투와 물컵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김정순의 하루를 미리 설계해 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부엌에서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다 해놨냐? 김정순의 말에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생활 패턴부터 좀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생활 패턴이라는 말이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스스로 하루를 꾸릴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서연은 약봉투를 김정순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먼저 드시고 밥 드세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김정수는 약을 집어들고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봉투, 같은 알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는 순간마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약 하나에도 꼭 이유를 설명해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서 김정수는 밥을 몇 숟갈 뜨셨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속이 더부룩했고 머리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서연의 말에 김정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짧은 질문이었지만 김정수는 용기를 내서 꺼낸 말이었습니다. 요즘 자꾸 어지럽다고 하시잖아요. 혹시라도 넘어지시면 큰일 나요. 사람들도 아직 장례 끝난 지 얼마 안 됐다고 신경 쓰고 있어서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말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문이 하나 더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전
집에는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고 단정한 옷차림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앞으로 잠깐씩 와서 도와드릴 최간병이에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 도움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서연은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도 좀 헷갈려 하시고요. 잠깐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위해서예요. 최간병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이미 중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병인은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생활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냉장고, 화장실, 침실, 그리고 약이 보관된 서랍까지 자연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습니다. 점심 무렵 김정수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이서연의 손이 먼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거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금 들어가시면 더 힘드실 거예요. 김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을 내리셨습니다. 아들의 흔적마저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서연은 집 안 곳곳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면 바로 확인하려고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거실 한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선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김정수는 조심스럽게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믿을 사람이냐? 이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뜻 아니에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조금 걱정돼서요. 그 말에 김정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으셨습니다. 상태라는 단어가 자신을 설명하는 전부가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무렵 김정수는 방 안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밖에서는 이서연과 간병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몇 번 오가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김정수는 천천히 옷장을 열었습니다. 아들의 옷이 아직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옷들을 손으로 만지자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나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지만 그 확신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김정수는 쉽게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보호받고 있는지 아니면 통제당하고 있는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통제는 언제나 배려라는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는 사실을 김정수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습니다. 김정수는 그날 새벽에도 깊이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았고 잠깐 잠들었다 싶으면 금세 깨어났습니다. 머릿속은 맑아졌다 흐려지기를 반복했고 시간 감각이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마저 누군가의 감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이 밝자 이서연은 평소보다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는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약봉투를 꺼내는 바스락거림도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침대에 누운 채로 그 소리를 하나하나 새듯이 듣고 계셨습니다. 이제는 소리만으로도 집안의 흐름을 짐작하게 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병원 가는 날이에요.
김정수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세게 눌렀기 때문입니다. 무슨 병원이냐? 힘을 내어 묻자 이서연은 잠시 말을 고르듯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요즘 어지럼도 심하시고 기억도 좀 헷갈려 하시잖아요. 미리 검사 받아두면 서로 편해요. 서로라는 말이 김정순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졌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반대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탁 위에는 이미 약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약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글씨는 작았고 눈을 가까이 대야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이냐? 김정순의 질문에 이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랑 같은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김정수는 더 말하지 않고 약을 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김정수는 잠시 아들의 방에 들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방에 잠깐만 들어갔다가 가면 안 되겠냐? 그 말에 이서연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그 방 들어가시면 더 힘드세요. 정리도 아직 안 됐고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마음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공간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는 긴 대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김정수는 여러 번 이름을 불렸고 몇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 날짜 헷갈리신 적 있으세요? 방금 했던 일을 기억 못 하신 적은요? 김정수는 질문에 답하면서도 자꾸만 말이 끊겼습니다. 머릿속에서 단어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서연은 옆에서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그러세요. 진료가 끝나자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이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점점 서류 속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수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은 운전석에서 전화를 걸며 무언가를 빠르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네, 검사 결과 나오면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호자 동의는 제가 하면 돼요. 그 말이 김정순의 귀에 박혔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어느새 자신과는 상관없는 단어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최간병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간병인은 김정순을 부축하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김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방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그 소리에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문 하나가 자신과 세상을 가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김정수는 혼자 있는 시간을 조금 얻었습니다. 최간병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김정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쪽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아들의 옷이 걸려있는 쪽을 바라보자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뻗어 옷을 하나하나 만지며 옮기던 중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였습니다. 김정수는 숨을 고르며 손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손끝에 닿은 것은 작은 직사각형의 물건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그것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아들이 생전에 쓰던 물건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김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걸 왜 여기에? 김정순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김정순은 USB를 다시 옷 속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몸 가까이에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잠시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서연은 평소보다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많이 힘드셨죠? 내일부터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김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은 옷 안쪽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마지막 데뷔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에 누운 김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들의 방은 닫혀 있었지만 아들의 흔적은 여전히 김정순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정순은 그날 아침 눈을 뜨는 데에 유난히 오래 걸리셨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몸은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긴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아들의 코트에서 발견한 USB가 꿈속에서도 계속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꿈에서는 박민수가 아무 말 없이 서서 김정순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도 또렷해서 깨어난 뒤에도 한동안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물컵과 약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제는 약을 보기만 해도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약을 먹고 나면 흐려지는 머릿속, 끊기는 기억, 자꾸만 작아지는 자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최간병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일찍 병원 가야 한대요. 병원이라는 말에 김정순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찔움직였습니다. 또 병원이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서연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평소보다 더 단단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검사 결과 나오는 날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랑 꼭 같이 오라고 하셨어요. 보호자라는 말이 김정순의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정수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약을 먹는 순간 김정수는 마음속으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이 흐름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옷을 갈아입으며 김정수는 아들의 코트 안쪽에 숨겨둔 USB를 손끝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붐볐습니다. 김정수는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쥔 채 멍하니 바닥을 바라보셨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정신 한쪽은 또렷했습니다. 아들이 남긴 무언가가 자신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윤도현 의사가 서류를 넘기며 김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순 어머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김정순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검사는 길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인지 검사,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까지 이어졌습니다. 김정순은 중간중간 질문에 답하며 일부러 또박또박 말하려 애쓰셨습니다. 말이 느려질수록 이서연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사가 끝나자 윤도현은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과 따로 말씀 나눌 게 있습니다. 그 말에 이서연은 자연스럽게 일어섰고 김정수는 진료실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순간 김정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또다시 중요한 결정이 자신 몰래 내려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수는 손을 옷 안쪽으로 가져갔습니다. USB가 손에 닿자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도현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머님,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는 김정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약, 정확히 어떤 약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에 김정수는 잠시 말을 고르셨습니다. 며느리가 챙겨줍니다.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 순간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고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윤도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약 성분에 이상이 조금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인지 저하가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보이진 않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이서연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서연의 목소리는 순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윤도현은 서류를 넘기며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 중 일부는 어머님 연령대에서 장기간 복용하면 혼란이나 기억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김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어지럼과 혼란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는 추가 검사를 진행했고 약 처방 기록을 다시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서연은 내내 전화를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말은 낮았지만 손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김정수는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고 이서연은 운전대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서연은 평소와 달리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서류를 정리하고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문을 닫은 뒤 김정수는 침대에 앉아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김정수는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걸 내가 열어도 되는 거냐? 그날 밤 김정수는 처음으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혼란은 우연도 단순한 노화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더 이상 자신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정수는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하셨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진료실에서 들었던 윤도현 의사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약 성분에 이상이 있다는 말, 자연스러운 노화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약을 먹은 뒤 찾아오던 깊은 혼란은 그날 밤만큼은 덜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맑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김정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약 때문이라는 의심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조심스럽게 옷 안쪽을 더듬으셨습니다. 아들의 코트에서 꺼내 숨겨두었던 USB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작은 물건이 묘하게도
큰 힘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김정수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전처럼 휘청거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며느리 이서연과 최간병은 깊이 잠든 듯 보였습니다. 이 조용한 시간만이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정수는 거실로 나와 컴퓨터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노트북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원을 켜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나자 눈가가 잠시 뜨거워졌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김정수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파일 목록이 뜨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파일과 음성 파일, 그리고 몇 개의 문서가 정리된 폴더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에는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일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것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가장 위에 있는 영상 파일을 클릭하셨습니다. 화면 속에는 박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김정순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남기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서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이건 어머니를 위한 겁니다. 김정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삼키셨습니다. 아들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영상 속 박민수는 며느리 이서연이 약을 다루는 모습, 병원과 통화하는 녹취,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 관련 서류 사진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습니다. 김정수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모든 장면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대비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 김정수는 한동안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끝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김정수는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박민수와 이서연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산, 보호자 권한, 그리고 약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오갔습니다. 김정순의 손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하다. 김정수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때 방문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황급히 화면을 닫고 USB를 뽑았습니다. 잠시 숨을 죽였지만 다행히 누군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USB를 다시 옷 안쪽 깊숙이 숨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며 앞으로의 일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윤도현 의사, 약사 정미경, 그리고 이웃 오동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 김정수는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혼자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고 위험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이서연이 평소처럼 부엌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며느리는 약봉투를 내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죠.
김정수는 약을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입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병원에서 준 약만 먹겠다. 이서연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시간 맞춰 드셔야. 김정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챙긴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한 선을 긋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김정수는 윤도현 의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말은 또렷하게 이어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먹는 약에 대해 다시 상담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정수는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흐름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다짐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수는 아들의 사진 앞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엄마가 할 차례인 것 같다. 사진 속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정수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응원을 느끼셨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일이었습니다. 김정수는 그날 새벽 눈을 뜨자마자 숨부터 깊게 고르셨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머릿속은 전날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렷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면서도 USB 안에서 들었던 아들 박민수의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잠들지 말라고,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고 조용히 등을 떠미는 것 같았습니다. 김정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이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 맞는 수많은 아침 중 하나일 뿐인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서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서 나는 기름 소리,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이서연은 고개를 들며 웃음을 지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그 미묘한 차이를 이제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약봉투와 물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의자에 앉자마자 그 봉투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약 안 먹는다. 말은 낮았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병원 가시잖아요. 시간 맞춰 드셔야. 내가 먹을 약은 내가 안다. 김정수는 말을 끊듯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부엌 공기가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많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더 잘 챙겨야죠. 그 말에 김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물컵을 밀어내고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오늘은 나 혼자 나간다. 오동식 아저씨가 데리러 온다. 현관으로 향하는 김정순의 등을 보며 이서연은 한 발짝 다가왔다가 멈췄습니다. 붙잡아야 할지 그냥 보내야 할지 계산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차 안에서 오동식은 말을 아꼈습니다. 김정순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누님, 어디부터 가면 될까요? 김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약국부터. 동네 약국에 들어서자 정미경 약사가 김정순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정수는 약봉투를 꺼내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 약이 맞는지 다시 보고 싶다. 정미경은 봉투를 열어
성분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 약은 원래 처방받으신 약이 아닙니다. 연세에 장기간 드시면 인지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말이 김정순의 가슴 깊은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지럼, 혼란, 기억의 공백들이 한순간에 이어졌습니다. 그럼 김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는 말이냐?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탓 아닙니다. 이건 명백히 문제예요. 약국을 나설 때 김정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윤도현 의사는 김정순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진료실에는 김정순과 윤도현, 그리고 연락을 받고 나온 최간병까지 함께 앉았습니다. 최간병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약이 자주 바뀌고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걸 보면서요. 윤도현은 기록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 처방 기록과 실제 복용량이 다릅니다. 이건 단순 관리 실수가 아닙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김정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정순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더 이상 흐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정수는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통장과 서류들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이서연은 그 앞에 서서 전화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정순의 인기척에 이서연은 통화를 급히 끊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소리는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신발을 벗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내 몸에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게 됐다. 이서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해세요, 어머니. 오해? 김정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분명하게 높아졌습니다. 약을 바꿔서 사람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오해라고 하면 끝이냐? 그 말에 이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붙잡고 있던 가면이 서서히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최간병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은 끝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 그제야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이미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진실 앞에서 각자가 어떤 얼굴로 서게 될 것인가였습니다. 김정수는 그날 밤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진 뒤에도 한동안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이 들릴 만큼 집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침묵은 감시 같았고 숨막히는 공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오히려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서연은 방 안에 틀어박힌 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서 가끔 옷을 정리하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에서 그녀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김정수는 굳이 문을 열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말로 마무리할 관계는 이미 지나갔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김정수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윤도현 의사가 다시 처방해준 약이었습니다. 봉투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한 글자씩 읽어내려가며 김정수는 오래 잊고 있던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이 약은 누군가의 판단으로 먹는 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약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서도 머리는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겁기는 했지만 생각은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김정수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다시 제 감각을 되찾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정수는 스스로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부엌에 서서 쌀을 씻고 국을 올리며 반찬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이 평범한 행동들이 예전에는 너무도 당연했는데 그동안 자신은 이 당연한 일조차 허락받아야 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동안 김정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의 관리 아래 놓인 공간이 아니라 다시 자신의 숨결이 닿는 공간이 된 듯 했습니다. 그날 오전 윤도현 의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와 함께 공식적인 소견서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약물로 인한 인지 혼란 가능성, 보호자 관리 문제, 그리고 추가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이 종이 몇 장이 자신의 지난 시간을 증명해 줄 것이라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다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오동식은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누님 잘못이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진 거요. 고생 많았소. 김정수는 잠시 웃었다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고생은 이제 끝내야지. 그날 오후 이서연은 결국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큰 소리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 서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뒤에 붙일 말은 끝내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김정수는 현관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낼 수는 있다. 하지만 남의 숨을 막아가면서까지 가져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발자국처럼 길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힌 뒤 김정수는 한동안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켰다는 생각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집안에는 다시 생활의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김정수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고 커튼을 걷어 햇빛을 맞이하셨습니다. 먼지가 쌓였던 선반을 닦고 오래 쓰지 않던 그릇들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자신의 삶을 다시 정돈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방 문도 그날 처음으로 완전히 열었습니다. 김정수는 방 안에 들어가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 옷장에 걸린 코트, 그리고 그 안주머니에서 발견했던 USB까지. 김정수는 USB를 손에 쥐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서랍 가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셨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는 물건이었고 자신을 지켜준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진 속 박민수를 바라보며 김정수는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민수야,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끝까지 몰랐을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이제는 괜찮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함께 안도와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이 더 이상 자신을 삼키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김정수는 혼자서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장 골목, 오래된 약국, 익숙한 이웃들의 얼굴이 차례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고 김정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을 때 김정수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전에 없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대상이 아닌 다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정수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놓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불을 끄고 방에 누운 김정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셨습니다. 어둠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었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수는 다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